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비과세까지 정리해 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자, 오늘이 우리 마지막이죠? 1년 후에 뵙네요. 오늘 끝나면. 그죠? 내년에 뵙잖아요. 네. 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해서 납세 절차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3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5절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찾으셨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 개념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계산식은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기본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한다. 여기까지는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장부터 해서 쭉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느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하십시오? 필요경비를 공제하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시는데, 이때 필요경비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나머지 경비들이 있으면 그 경비들까지 다 포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손해봤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도차손이라고 하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익을 봤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도차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뭐가 나왔을 때? 이익이 나왔을 때 세금을 낸다. 근데 그 이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걸 무슨 공제라고 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공제해서 나온 진짜 이익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하시라고요? 자산별로 계산해 주십시오. 자산별로. 그러면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이 구해졌으면 그걸 다시 뭐별로 재구성하십시오? 인별로.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소득금액을 구했으면 여기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있다. 이걸 무슨 공제라고 한다? 기본공제라고 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공제하고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진짜 여윳돈이다.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가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금액의 일부를 뭘로 내셔야 되느냐? 세금으로 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산출세액이라고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세금 계산식의 전체 구조예요. 다만 만약에 차손이 발생을 하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때 차손이 발생을 하면 세금을 안 내고 그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몇 년치를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1년치 묶어서 계산해야죠. 그래서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하나 더 팔아요. 더 팔았더니 이익이 남는 자산이 있더라. 그러면 그래서 소득이 나왔다면 그 차손은 반드시 소득하고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통산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차손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하고 뭐 하십시오? 통산하십시오. 즉 다시 말해서 이 소득금액에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상계 처리하라고요. 그리고도 마이너스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잔액이 나오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1년 동안
손해난 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팔았는데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4천. 그걸 뭐라 그래요? 결손. 자, 마이너스 4천이 나왔는데 같은 해 하나를 더 팔았는데 플러스 3천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개 상계 처리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1,000이죠? 그것도 그냥 결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플러스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다시.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손이 발생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손해봤다라는 이야기죠. 1년 동안 부동산 등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예, 여기서 끝인데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신고할 필요가. 신고는 하셔야 돼요. 왜 신고는 하셔야 될까요?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상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 만약에 차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가 발생해도 결손이 발생을 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없다? 납부할 게 없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무엇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신고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세무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났는지 플러스가 났는지는 나는 아는데 세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이런 짓을 했는데 결론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나 세금 안 낼래 라고 해서 신고는 해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모아봤더니 자, 여기서 공제할 때는 지금 몇 년치에? 1년치에. 즉 같은 해에 발생하는 다른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공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같은 해에 다른 소득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그대로 결손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결손은 다음 연도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느냐.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2월 공제라 그래요. 다음 연도로 넘긴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2월 공제라 그래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나는 자산을 공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같은 해 양도한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에서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차익이 나오든 차손이 나오든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다시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뭘 양도가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팔아서 받은 돈이죠. 취득가액은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죠. 자, 그럴 때 우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문제인데 일단 양도가액에서 무슨 가액을 빼야 돼요?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죠. 그때 기타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양도비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결국엔 필요경비는 총 몇 개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죠.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뭐 할까요? 팔 거예요. 자, 문제는 팔았을 때 받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받은 돈이 있죠? 그 팔아서 받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양도가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매가죠. 그러면 팔아서 받은 돈이 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지출을 빼야죠. 자, 그때 필요경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무슨 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수익 금액이 나오려면 일단 뭘 했어야 돼요? 팔아야죠. 팔려면 일단은요 취득을 했어야죠. 그리고 보유 단계를 거쳐서 뭐까지 해야 돼요?
팔아야지만 이 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창출이 되려면 총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취득하지 않았으면 이 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보유 단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돈 생기지 않죠. 팔지 않고서는 이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만 올랐어요. 팔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실현 이익이라 그래요. 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장부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이익은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그래요? 자, 내 집값이 20억이다. 그러면 내 집이 20억인 거지 내 수중에 20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았을 때 안 팔리면 20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실현이 돼야지만 진짜 내 수입이라고요. 그러면 실현이 되려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총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3단계. 그래서 필요경비가 총 3개인 거예요. 즉 요때 지출한 비용 하나 있겠죠? 또 이때 지출한 비용 하나 있겠죠? 또 이때 지출한 비용 하나 있겠죠? 이 3개가 다 비용 처리가 된다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왜 필요경비 항목이 3개인지는 아시겠죠? 그때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가액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당연히 비용 처리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비용 처리해줘야죠. 왜? 취득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양도라는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취득 외에도 비용 처리되는 게 2개가 더 있다고요. 하나가 뭐 할 때 지출한 비용?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이 있고, 또 하나가 양도할 때 지출한 비용이 있다 이거죠. 그때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수선비라고 하고, 여기에는 2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뭔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요 자본적 지출액만 비용 처리가 되는데, 자, 수익적 지출액은 그냥 쉽게 말하면 단순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자산 때문에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돈들이 자산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자산 가치에 영향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자본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아파트 때문에 나가는 돈들이 있죠. 뭐가 나가요? 아파트 때문에 나가는 돈들. 예? 관리비 나가죠. 또 수리비 나갈 것이고, 또 공과금도 나갈 것이고요. 그죠? 자, 문제는 그러면 관리비 냈다고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요? 아니죠. 자, 문짝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지출인 거예요? 수익적 지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집에 무슨 짓을 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던가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뭔가를 하면, 뭘 하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인테리어. 근데 그 인테리어라는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 하면은 나중에 팔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예, 끝났죠? 그걸로 그냥 리모델링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지출한 비용들. 그러니까 수입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으면 수입에 영향이 없죠. 자산 가치가 늘어나야 수입에 영향이 있잖아요.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지출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뭐 형광등 갈아 끼웠다, 뭐 하다 보니까 뭐 소파도 갈더라, 아니면 TV도 교체하더라, 뭐 문짝도 교체하더라, 이러한 것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갈아 끼는 거 뭐 한 2,000원, 3,000원 갈아 끼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치가 모이면 은근히 많아요. 생각보다. 공과금 낸 거, 관리비 낸 거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1년치 모아놓으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행위들이 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더라 안 늘어나더라. 그건 나중에 팔 때 비용 처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지출한 것 중에서 대부분은 다 무슨 지출로 보면 돼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확장 공사를 한다. 그러면 확장된 집하고 확장 안 된 집하고 가격이 어때요? 달라지죠. 어느 게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 비용은 당연히 무슨 지출에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 리모델링을 하더라 이러한 것들도 자본적 지출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실에 매물이 나올 때 사무실에 보면 그 나와 있는 광고들 있죠? 그런 것들 보면은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층수인데 어느 게 좀 더 비싼 게 나와요. 그건 전부 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남향이고 뭐고 뭐 일조권 좋고 어쩌고 저쩌고 내부 올수리 이런 말 적어놔 안 적어놔요? 적어놓죠. 그러면 우리가 살 때도 당연히요. 그래 다 해놨으니까 내가 조금 더 줘도 되지 이런 거 인정해요 안 해요? 그게 자본적 지출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에 나가면 어디까지가 자본적 지출이고 어디까지가 수익적인지 그러한 것들은 이제 법률 사항을 좀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들은 몇 가지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확장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샤시 비용이라든지 여러분들 샤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증가하죠. 알죠? 원래 그 분양받을 때 샤시값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분양받을 때 원래 아파트 매매 거래할 때 샤시값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샤시는 원래 개인 돈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 모르세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매매하게 되면 샤시값 따로 줘요, 안 줘요? 예전에 안 줬었어요? 아, 저만 주고 샀나요? 원래 샤시값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내가 살 때 샤시값을 주고 사야 된다고요. 왜냐면 샤시 자체를 뭐 하느냐면 돈 주고 이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근데 지금 왜 없냐면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아예 분양받을 때부터 확장시키죠. 그러니까 이중창으로 샤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발코니가 있는 데에는 안쪽까지가 뭐냐면 바깥쪽 샤시 비용은 원래 이것은 분양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 모르세요? 이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샤시가 없어요. 그래서 왜 샤시가 없냐? 그랬더니 그거 원래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원래 샤시라는 게 밖에 걸려있는 샤시 있잖아요. 그게 원래 건설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에요, 원래.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옛날 집들은 옛날에 오래 전에는 예전에 거래할 때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샤시값 바꿔 넘겨요. 왜냐면 내 돈 주고 설치했으니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감가상각 조금 해서.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다음 사람에 넘길 때 샤시값 받고 샤시값 받고 그래서 샤시 영수증이 따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나 봐요. 네. 그걸 모르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자, 발코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란다가 있는데 밖에 샤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겨울 같은 데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를 죄송합니다. 베란다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베란다를 만들어 놓은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 미관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온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공간 때문에 안쪽이 좀 더 시원한 거고 겨울은 그 공간 때문에 안쪽이 더 뭐예요? 더 따뜻한 거예요. 그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 평수가 넓은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일부러 확장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집은 그 베란다 있는 부분을 아예 화단을 만들어 주잖아요. 안에서 나무도 심고 뭣도 심고 하라고 해서 아예 화단을 만들어 줘요. 평수 좀 넓은 데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평수가 작게 나오다 보니까 확장 안 하면 침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은 그 조그만 방에 침대 딱 놔져 있죠. 되게 예쁘게 놔져 있는데 밑에 바닥 보면요.
확장선이 있어요. 확장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요. 확장 안 될 때 그 선은요. 침대 자릅니다. 반드시. 침대가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확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확장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 문 말고 베란다가 있는 집은 밖에 샷이 있잖아요. 그 설치 비용은 당연히요. 그것도 공간 활용도거든요. 그래서 가치의 증가를 따져서 뭘 보느냐? 그것도 자본적 지출로 봐요. 근데 그 외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싱크대를 교체했어요. 싱크대 교체하는 비용은 자본적일까요? 수익적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입증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싱크대 교체를 통해서 나는 좀 더 비싸게 받고 팔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하고 거의 가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서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존 것을 교체를 했다. 그건 수익적. 아예 부엌 자체를 구조를 바꾸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좋은 걸로 설치했다. 그건 자본적 지출로 또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세무서, 각 자기가 있는 세무서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본적 지출과 우리가 법률에 보면 판례가 당연히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기겠죠? 세무서 같은 경우는요. 수익적이라고 우기겠죠.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들어가면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확실하게 법률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세무서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줘요. 결국에는 가서 설득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사례 문제는 안 내요. 그냥 뭐가 비용 처리가 되느냐. 뭐가 비용 처리가 된다? 자본적이. 근데 이게 꼭 세법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상 쓰는 돈은 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죠? 내가 지출하는 돈 중에서 나의 가치 증가를 위해서 지출한 돈이라면 뭐에 해당하겠지만, 근데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술값은 뭐예요? 확실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값은? 택시비는? 그렇죠? 여러분들 느끼기 나름인 거예요. 나는 술만 먹으면 다음날 너무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본적인 거죠. 나 술만 먹으면 다음날 죽겠더라. 그러면 그건 수익적 지출인 거.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수익적 지출은 줄이고 자본적 지출을 늘리는 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학원 나올 때 냈던 학원비는요? 제발 자본적 지출이길 바랍니다. 왔는데 하나도 얻어간 것도 없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도할 때도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팔았으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팔았으면 중개보수 나갔죠? 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으면 세무사 비용도 발생했죠.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도 비용 처리해 주겠다. 이걸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양도비다.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다. 일단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양도비다. 그 중에 취득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양도라는 사건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비용 처리해 줘야 돼. 무조건. 입증 여하에 관계없이. 근데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는 실제 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보유 중에 하나도 지출이 없었어요. 자산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 하나도 없다. 자본적 지출 없죠? 또 양도할 때도 그냥 내가 알아서 신고서 다 썼고 내가 알아서 거래 다 했다. 그러면 양도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실제 지출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될 때만 비용 처리해 줘요. 그러면 얘는 비용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뭘로 묶었느냐면 기타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무엇은 무조건 빼주십시오. 취득가액은 무조건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중에 지출한 것과 양도할 때 지출한 게 입증되면 그것까지도 비용 처리해 드릴게요 라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다? 세 가지다. 그 중에 양도가액에서 최소한 무엇은 빼야 돼요?
취득가액은 빼야죠. 그리고 나머지 게 입증이 되면 그것도 비용 처리해 준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자, 둘 다 원칙은 실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실거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 팔아서 뭐한 금액을 이야기할까요? 받은 금액이겠죠. 실제 수입한 금액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에서 실거래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실제 취득하기 위해서 뭐한 금액을 말해요? 지출한 금액을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양도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엇을 말한다? 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양도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양도는 유상밖에 없죠. 그죠? 유상거래가 아니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유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요. 근데 취득은 꼭 유상만 취득해요? 아니죠. 신축할 수도 있고 신축한 걸 팔았을 수도 있고 매매로 산 걸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신축이면은 지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축비. 건축비가 취득가액이에요. 자, 매매로 샀으면은요. 지출한 게 있죠. 그 매매가가 취득가액이라고요. 문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걸 팔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지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출 없이 취득한 걸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냥 없는 걸로 본다가 아니라 그 당시 시가로 가요. 그걸 평가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야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양도했으면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지출한 게 있으면 그 지출한 걸 빼면 돼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처럼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 시가를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 금액을 자, 실거래로 가려면 실제 지출이 된 걸 입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지 마음대로 썼다가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나오면 세무서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입증하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매매면 뭘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신축이면요. 건축 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으면 그 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거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걸로 갑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없으면 자, 입증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때 취득가액 계산할 때 여기에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나머지 비용들이 있어요.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포함하셔야 돼요. 부대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세금 냈을까요? 취득세 냈겠죠? 또 중개인을 통해서 취득했으면 중개수수료도 발생했겠죠. 그런 것들 다 넣어주시라고요. 근데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증빙이 없으면. 그러면 취득가액은 없는 걸로 본다? 아니다.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양도라는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증되면은 뭘로 가는 게 맞지만 입증된 금액으로 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어떤 금액을 만들어주느냐?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추계라 그래요. 추정해서 계산한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쓴다? 추계 방법을 쓴다. 그때 추계 방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 사례가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게 있는데 나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걸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요즘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딱 검색하면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쭉 떠요, 안 떠요? 다 떠요. 그러면 내 아파트랑 비슷한 게 있다. 자, 내가 4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대충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 계약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이 나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옆집 거 갖다 써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뭘 쓰느냐? 그때 당시 감정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걸 써요. 지금에 와서 감정을 받으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감정을 받아놓은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때는 뭘로 가느냐면, 자, 참고로 이때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는 너무 오래된 건 안 되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해 주느냐면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당연히 뭘로 가야 정상이에요? 실거래로 가야 정상인데 이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증빙이.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전 몇 개월, 3개월, 후 3개월, 전 3개월 또는 후 3개월 이내에 나랑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거나 또는 내가 이때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평가원으로 또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 쓸 수 있다고요. 전 3개월 또는 후 3개월이에요. 지금에 와서 감정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때 당시 받아놓은 게 있어야 돼, 날짜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은 뭘 쓰느냐? 매매 사례를 써요. 취득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걸 쓴다가 아니라, 아셨어요? 무조건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느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순차 적용입니다. 근데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도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걸 환산가액이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도도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양도가액도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로 가야 되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쓰느냐면 추계 방법을 써요. 자, 그래서 추계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실거래가액에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을 때?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 증빙이 없다. 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증빙은 있는데 허위라는 게 명백하거나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있죠? 그런 게 명백하거나 아니면은 증빙은 있는데 거래 금액이 안 나와 있거나 그때는 뭘 쓰느냐? 추계 방법을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취득을 해서 이번에 팔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취득한 건 증빙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팔았는데 증빙이 없대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팔았는데 오늘 증빙이 없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에서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뭐하러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이 문제잖아요. 있으니까 만들어놨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그러니까 교환은 양도에 아니에요? 교환은 양도 맞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왔잖아요. 다른 물건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교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여러분들 교환 양도입니다. 안 그래요? 자, 큰일 났는데? 네. 자,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아요. 건물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받아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환이라 그래요. 그러면 갑은 자,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건물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을은요. 건물에 대해서는 뭘 내고요? 취득세를 내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근데 얘가 10억짜리고 얘도 10억짜리예요.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을 주고 10억짜리 토지를 받아왔다고요.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왜?
여러분들 도대체가 양도소득세 지금 계산식 말씀드렸죠? 지금 양도가액에서 뭘 빼라고요?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 갑의 입장에서 양도가액 얼마? 취득가액 얼마?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뭘 팔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과거 취득가액을 아셔야죠. 이걸 빼서 차익을 구하라고요. 왜 얘랑 비교하냐고요. 이 사람은 뭘 팔았고 토지를 팔았고 그러면 토지에 옛날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지고 차익을 구하시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교환은 양도예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짜리인지를요. 계약서에 써야 안 써요? 쓸 수가 없죠. 교환은 계약서에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 금액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서로 합의하에서 내가 건물 줄게.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땅 줘. 이런 식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금액을 안 쓰죠.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는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때는 뭘 쓰라고요? 추계 방법을 쓰라고요. 그때 추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 사례가액을,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가액을 써요. 근데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없다. 그때는 뭘 사용하느냐? 기준시가로 가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둘 다 원칙은 무슨 가액에 의한다?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단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 방법에 의한다. 그때 추계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자만 따서 매감환기라고 할 거예요. 자, 추계 순서는 매감환기입니다. 정확히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매환감기가 나온다든지 감매환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다 틀려요. 매감환기가 순서예요. 내가 선택해서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순차적이에요. 양도가액에 대한 추계 순서도 매감환기하고 똑같아요. 단 취득가액하고 차이점이 있죠. 뭐가 없어요? 환산가액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환산가액은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냐? 취득가액에서만 쓰는 표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기준시가를 쓸 수가 없을 때는 환산가액을 쓰라 이거예요. 근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쓰려면 양도가액이 뭐였을 때만 기준시가일 때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써요. 쌍방일치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양도가액이 실거래예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가액은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로 가야 돼요. 근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여기는 확인이 되는데 여기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매매 사례로 가야죠? 근데 매매 사례를 찾아봤더니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는 확인이 안 되는데 매매 사례는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양도가액도 매매 사례다? 아니에요. 그대로 실거래예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딱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순차적으로 가요. 실거래가 있으면 뭘 빼요? 실거래. 실거래가 없으면 매매 사례. 매매 사례도 없으면 감정가액을 빼라고요. 근데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 써야 돼요? 기준시가를 써야 되는데 기준시가는 얘가 기준시가일 때만 써요. 그러면 기준시가 쓸 수가 없죠. 근데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확인이 안 되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뭘 쓰도록 돼 있느냐면 환산한 금액을 쓰세요. 이렇게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매매 사례로 가야죠. 매매 사례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이 되면 실거래 뺍니다. 확인 안 되면 매매 사례. 그래도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하라고요. 자, 만약에 실거래나 매매 사례나 매매 사례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감정가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은요? 실거래 없으면, 매매 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하라고요. 근데 셋 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갔어요? 기준시가로 갔죠. 그때는 실거래가 확인되더라도 무시하고 뭘로 가시라고요?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내년에 시험지에서 100% 나와요. 이 문제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실거래에 의할 수 있다. 틀린 문장. 양도가가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요. 저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준시가가 뭔지 아시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시세하고 가격 차이가 어때요? 자, 그러면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공시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공시된 걸 봤더니 양도 당시에는 2억이고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1억짜리가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2억이에요. 근데 실거래가는 취득했을 때 6억에 취득을 해서 팔 때는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10억에서 6억 뺀 얼마가 4억의 양도 차익이 돼야 되는데 요게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얘도 확인 안 되고 얘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 빼면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요.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요 크기대로 계산하자. 그럼 몇 배 띄었어요? 2배 띄었죠? 그러면 여기도 2배인 것처럼 계산하자. 그러면 얼마의 2배가 돼야 10억이 돼요? 5억이죠. 그래서 여기를 5억으로 잡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6억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6억일 때는 4억이니까 근데 5억 빼면 5억이잖아요. 얘보다는 세금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시가 썼다간 여러분들 다 죽어요. 세금 쏟아집니다. 그래서 환산이라는 말은 계산하라고요. 계산 문제 나오면 찍으라 그랬죠?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니들 모양새가 니들이 봤을 때 자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금액이에요. 국세청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 2배 뛴 것처럼 보였잖아. 그러면 우리도 2배 뛴 걸로 계산할게.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환산가액입니다. 대신 자 여기가 6억인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것도 확인 안 되고 이것도 확인 안 돼서 기준시가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실거래가 확인된다고 해서 2억에서 6억 빼면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가면 기준시가만 써라 이거예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에서만 나오는지 아시겠죠? 취득가액을 뭘 쓸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쓸 수 없을 때 뭘 쓰라고요? 환산가 쓰라는 이야기예요. 환산가. 그래서 추계 순서가 4가지가 있는데 매가만기가 있다. 매가만기라고 순서대로 외우신 다음에 그중에 환산가액은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이다? 취득가액에서만 쓰는 표현이다. 올해 분명히 내년에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고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서 자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출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실제 지출된 거죠. 자, 얘들은 얘랑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로 지출이 된 거기 때문에 얘가 비용 처리가 되려면 취득가액 자체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계산됐을 때만. 근데 만약에 취득가액 자체를 추정값으로 계산을 하면 요건 비용 인정 못 받아요. 입증이 되더라도. 왜? 이거 자체가 추정값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경비도 추정값으로 가요. 그 추정해서 계산한 값을 뭐라고 하느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그래요.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계산공제한 금액을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가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할 때 일단 요 틀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 가서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취득가액의 범위에 어떤 금액들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금액은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양도비는 어디까지 말하고 계산공제는 뭐가 있는지를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네, 일단 이 틀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렇게 단순하게 갈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필요 경비를 뺀다. 필요 경비에는 취득가액이 있고 나머지 기타 경비가 있더라. 항상 이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익도는 뭐가 나온다? 차손이 나오는데 모든 결정은 얘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결정이 된다. 순서가. 그래서 일단 양도가액을 먼저 찾아라. 원칙은 뭘로 간다? 실거래,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 매매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기준시가로 간다. 그리고 요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어라. 그리고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시고 다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확인 안 되면 매매사례 확인 안 되면 감정가액 확인 안 되면 환산하십시오.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요. 얘한테 달려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실거래에서 선을 그어야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매사례나 감정가나 환산가나 기준시가로 갔으면 그때는요. 계산 공제한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할 수도 있죠. 그거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보유 중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지출로 보시면 돼요?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돼요.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 그러면 재건축은 보유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억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아셨죠? 근데 내가 20년 전에 취득한 거예요. 20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억 주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중간에 재건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6억 들어서 지금 한 10억에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에서 1억에 6억을 더한 얼마를 7억을 빼서 3억에 대해서 내면 되죠. 근데 이건 최근에 한 거라서 입증이 되는데 10년 전에 이걸 산 거라서 이게 입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 안 된다고요. 이거 대신 계산공제인데 계산공제 얼마 안 나와요. 기준시가에 딱 3%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1억이면 300만 원밖에 안 해준다고. 이거 인정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걸 비용으로 받으려면 요게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실거래가를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은 실거래, 실거래가 없으면 매매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하십시오. 기준시가는 쓸 수 없다. 양도가액이 매매사례여도 취득가액은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이어도 취득가액은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단 기준시가는 쓸 수 없다고요. 근데 양도가액이 다 확인이 안 돼서 뭘로 갔다면 기준시가로 갔다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라고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만약에 취득가액이 매가만기로 갔으면 그때는 뭐가? 계산공제한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잠시 쉬었다가 교재 내용 같이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